모래바람이 윙윙 불고 있는 형장.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망나니의 칼끝이 겨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역적의 딸.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망나니가 칼을 내려칩니다. 헌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람의 목을 베어야 할 그 망나니의 칼이 도리어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망나니는 역적의 딸을 업고 필사의 도주를 시작하지요. 천한 망나니와 역적의 딸.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이 두 사람의 인연은 훗날 세상을 뒤집습니다. 평생 칼춤이나 추던 망나니는 임금의 호위무관이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여인은 만백성의 어미인 중전이 되니 말입니다. 세자 저하는 천하디 천한 망나니에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작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의 어느 날 서소문 밖 형장의 죄인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저승사자 망나니 칠보기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이 7개나 굴러들어올 것 같으나 실상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외로운 팔자였지요. 얼굴은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산만하니 동네 아이들은 칠복이 나타나면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이 사람 목을 베는 일이니 누가 그에게 곁을 내어주겠어요. 이날도 칠복이는 어김없이 싸구려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나라의 역모를 꾀했다는 대역죄인의 목이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칠복은 닳고 다른 칼날을 숫돌에 갈며 중얼거렸지요. 에이그 내 팔자야. 남들은 농사지어 쌀을 얻고 배를 짜서 옷을 얻는데 나는 남의 목숨을 끊어 술값을 버니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고. 칠복이가 칼에 물을 뿜어 닦아내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체 치우는 백영감이었지요. 백영감은 칠복이 유일하게 말을 섞는 사람이었습니다. 칠복이 내일 목 칠 죄인이 누군지 아나? 백영감이 쭈글쭈글한 손으로 칠복이 마시던 술잔을 뺏어 들며 물었지요. 칠복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게 뭡니까? 위에서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뭐 대단한 양반날이라도 됩니까? 아니, 양반은 양반인데 계집이라더군. 계집이라고 하였소. 칠복이는 망나니 생활 10년의 여자 목을 베는 일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리 흔한 일도 아니었지요. 누군가 여인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서 본보기로 삼으려는 겐가. 여인을 망나니 칼로 베게 하다니 말이요. 백영감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궁궐 라인이라는데 역적 집안의 양녀였다나 뭐라나. 역적의 딸이라고 하니 여기까지 온 게지. 위에서 당장 목을 치라고 불호령이 떨어졌다네. 그래서 사람은 지 분수를 알아야지. 궁녀 주제의 역적 편에 서다니. 그러게 말이야. 칠복이 자네, 내일은 칼춤 좀 더 신명나게 춰야겠어. 그래야 구경꾼들이 돈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나? 백영감이 돌아간 뒤 칠복이는 이상하게 역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역적 편에 선 궁궐 라인이라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지요. 안 되겠다. 얼굴이나 한번 보자. 대체 어떤 년이기에 이 사달이 났는지 알아봐야겠어. 칠복이는 허리춤에 호리병 하나를 차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사형수에게는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을 주거나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지만 대역죄인에게 그런 자비는 없었지요. 내일이면 내 손에 죽을 터인데 굳이 막을 이유가 있겠소. 궁궐 라인이 역적이라고 하니 궁금해서 한번 와본 것이오. 옥졸들은 망나니가 심심해서 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여보냈지요. 옥으로 들어온 칠복이는 옥졸들과 농을 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조심하게. 내일 죽을 년이라서 그런지 눈빛이 아주 독해. 자네가 망나니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칠복이는 킬킬거리는 옥졸들을 물리고 창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여인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내일 죽을 사람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요. 여인의 이름은 소혜였습니다. 칠복이는 헛기침을 하며 호리병을 창살 안으로 밀어넣었지요. 한잔하시오. 가는 길에 목이라도 축여야지. 소혜는 칠복을 올려다보았지요. 두려움에 떨 줄 알았는데 소혜의 눈은 담담하다 못해 서늘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승사자가 벌써 마중을 나왔나요? 저승사자는 아니고 저승까지 모셔다 드릴 뱃사공이라 해두지. 내 칼이 좀 무디긴 해도 술 한 잔 먹고 목에 힘만 빼면 아플 새도 없이 보내줄 수 있어. 칠복이의 투박한 말에 소혜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술은 됐습니다. 몸에 해롭습니다. 이보시오. 내일이면 어차피 끝장인데 해롭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그냥 들이키고 취해서 가는 게 낫지. 그러자 소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혜의 얼굴은 칠복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지요.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고 하였소. 내일 죽을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요? 유언이라도 남기시게? 소혜는 창살을 부여잡고 칠복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일 제 목을 베실 때 부디 단칼에 베어주셔요. 그리고 목은 베어가도 좋으나 제 배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비록 숨이 끊어진 어미의 뱃속이라도 아이는 잠시나마 살아있을 겁니다. 차가운 칼날이 아이 몸에 닿지 않게 그것 하나만 약조해 주십시오. 칠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금 무엇이라고 하였소? 어미의 뱃속이라니. 그럼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단 말이요? 소혜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지요. 놀란 칠복이는 체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지. 누구요? 애 아비가 누구길래 이리 지극정성이요? 소혜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씨앗입니다. 그러디 부디 뱃속의 아이는 잠시나마 편안히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고통 없이 단칼에 가는 것이 낫소. 소혜는 손을 내밀어 칠복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람 죽이는 칼을 쥐었으나 사람의 마음까지 베지 마십시오. 부디 이 불쌍한 생명을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소혜는 칠복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천한 망나니 칠복이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절을 받은 적이 없었지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도망치듯 옥을 빠져나왔지요. 지금까지 많은 죄인들의 목을 베었지. 하지만 아직 바깥 세상도 구경하지 못한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칠복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소혜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비록 숨이 끊어진 어미의 뱃속이라도 아이는 잠시나마 살아있을 겁니다. 차가운 칼날이 아이 몸에 닿지 않게 그것 하나만 약조해 주십시오. 칠복이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 및 깊숙한 곳을 뒤적거려 낡은 전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사람 목을 베고 모은 피 묻은 엽전 한 양이 들어있었지요. 칠복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하얀 연꽃 같던 여인의 눈빛을 그리고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그 핏덩이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망나니 인생 10년, 수많은 목숨을 거뒀으나 단 한 번도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었지. 내 오늘 그 팔자 한번 바꿔보자꾸나. 칠복이는 엽전 한 양을 꽉 쥐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백영감의 움막이었지요. 백영감은 내일 쓸 거적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술이 모자라던가? 영감, 나랑 일 하나 합시다. 무슨 일을 말하는 겐가? 칠복이는 쥐고 있던 엽전 한 양을 영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엽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 돈을 줄 테니 내일 내 칼춤에 장단을 좀 맞춰주시오. 장단이라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내일 형장에서 내가 칼을 휘두를 때 돼지 피를 좀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목을 치는 신용을 하면 영감이 잽싸게 거적을 덮어버리는 거요. 거적을 왜 잽싸게 덮으라는 거야? 설마 자네 사람을 빼돌리려는 게야? 그러다 들키면 우리 둘 다 능지처참이야.
배경감이 펄쩍 뛰었으나 칠복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 모일 구경꾼이 수백이요. 먼지를 자욱하게 뿌려서 시야를 가릴 것이오. 영감은 그저 시체를 수습하는 척하며 수레에 싣기만 하면 돼요. 목은 미리 구해둔 죄인놈 목 하나를 베어 바치면 그만이요. 어차피 놈들은 갓쓴 놈인지 쪽진년인지 확인도 안 할게요. 너무 위험하네.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두게. 성공하면 내가 모아둔 돈 전부를 주겠소. 이한양은 선수금이요. 자네 갑자기 왜 이러나? 평생 모은 돈까지 준다니. 설마 자네 그년에게 반하기라도 한 게야? 반하긴 개뿔. 그냥 지랄 맞은 내 칼이 처음으로 살리고 싶다는데 어쩌겠소. 사람 죽이던 칼이 처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는데 이거야말로 얼마나 웃기는 일이오. 배경감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손은 이미 엽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돈 욕심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칠복이가 처음으로 사람다운 눈빛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렸지요. 에라 모르겠다. 늙은이 말년에 미친 짓 한번 해보지. 대신 들키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네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걸세. 알겠소. 고맙소, 영감. 칠복이는 배경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하디 천한 두 남자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약조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소문 형장에는 새벽부터 까마귀 떼가 몰려들어 까악까악 울어댔습니다. 칠복이는 늘 하던 것처럼 춤을 출 준비를 마쳤지요. 품속에는 돼지 피가 든 주머니가, 허리춤에는 서슬퍼런 칼이 차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 포승줄에 묶인 소애가 끌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소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어젯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내 칼은 오늘 당신 목이 아니라 당신을 옥죄는 저 질긴 운명의 끈을 베어버리는 것이오. 칠복이는 독주 한 사발을 입에 머금고 하늘로 뿜어 올렸지요. 흩날리는 술방울 사이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제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기막힌 칼춤이 시작될 참이었지요. 나라를 뒤흔든 역적의 딸을 처단한다니 서소문 박형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흙먼지가 뿌옇게 이는 가운데 우리 칠복이가 섰습니다. 칠복이는 처음 사람의 목을 베었을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죽이는 일보다 죽이는 척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만약 실수라도 하면 진짜 저 여인의 목을 칠 수도 있다. 반대로 너무 살살하면 그때는 내 목이 먼저 날아갈지도 몰라. 칠복이는 입안에 독주를 한가득 머금었습니다. 술 안개가 촥 흩뿌려지자 사람들이 와하고 함성을 질렀지요. 칠복이는 그 소리에 맞춰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망나니 칼춤이라는 게 참 기묘하지요. 사람을 죽이려는 살기보다는 죽은 넋을 달래려는 구판 같기도 하니까요. 칠복이는 눈을 부라리며 칼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소에는 눈을 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관원이 어서 형을 집행하라고 손짓을 한 그때 칠복이가 소의 등 뒤로 잽싸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둔 돼지 피 주머니를 손안에 꽉 쥐었지요. 부인, 잠깐 기절하는 거요. 혀 깨물지 마시오. 칠복이는 아주 작게 속삭이고는 기압을 넣었습니다. 소애가 놀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칠복이의 칼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으나 날선 칼날이 아니라 칼등으로 소애의 뒷목을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먼지를 뿌려 관원들과 구경꾼들의 시야를 가렸지요. 이어서 손에 쥐고 있던 피 주머니를 터뜨려 소의 목덜미와 칼에 뿌렸습니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니 누가 봐도 영락없이 목이 베인 참혹한 광경이었지요. 소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체 치울 놈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 기다렸다는 듯이 배경감이 낡은 수레를 끌고 튀어나왔습니다. 평소대로 하지 않아 어색했으나 다람쥐처럼 아주 잽싸게 움직였지요. 배경감은 미리 준비한 거적을 들고 달려들어 소의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재수원 붙는다. 역적의 피다. 배경감은 일부러 호들갑을 떨며 소해를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피 냄새에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는 사이 배경감은 번개같이 소혜를 수레에 실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관원 한 사람이 깐깐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 목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칠보기와 배경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적을 들추면 목이 붙어 있는 게 들통날 판이었으니까요. 그때 칠보기가 술에 잔뜩 취한 척 비틀거리며 관원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헤, 나리. 제 칼솜씨를 못 믿으십니까? 아주 깔끔하게 된감. 잘났습죠. 지금 보시면 피가 철철 흐를 터인데 직접 보시렵니까? 저처럼 옷에 피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할 것이옵니다. 칠복이 피 묻은 칼을 들이대며 주정을 부리자 비단옷을 입은 관원은 질색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썩 치워라. 냄새가 아주 고약하구나. 관원이 코를 막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틈을 타 배경감은 수레를 밀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지요. 비키시오. 시체 나가요. 덜컹거리는 수레 위엔 거적에 말린 소해가 실려 있고 그 밑에는 칠복이 어젯밤 훔쳐온 이름 모를 죄수의 목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만약 검문을 당하면 그 목을 내밀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소문을 빠져나와 좁은 뒷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레는 삐걱거리고 칠복이는 배경감의 뒤를 따르며 계속 주위를 살폈지요. 성문 밖으로 나가 한참을 달려 인적 드문 숲길에 들어서자 배경감이 수레를 세우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평생 이렇게 긴장이 되기는 처음이야. 칠복이는 다급하게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소에는 피범벅이 된 채 기절해 있었지요. 칠복이 떨리는 손으로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다행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영감, 수고하셨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자칫 실수라도 하면 진짜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때 소혜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칠복이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배부터 감쌌지요. 여기는 어딥니까? 내 아이는? 부인, 안심하시오. 아이도 무사하고 부인도 무사하오. 여긴 저승이 아니라 이승이오. 소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목을 만져보고 칠복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소. 아이는 무사하니 이제 염려하지 마시오. 그제야 소혜는 실감한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혜가 칠복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으니 천하의 망나니 칠복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사람을 죽여서 울게 만든 적은 많아도 살려서 울게 만든 건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감사 인사는 나중에 실컷 하고 얼른 떠나게. 혹시라도 자네를 수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따라 붙을지도 몰라. 자네 갈 데는 있나? 칠복이는 막막했지요. 배경감이 말한 대로 지내던 초가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그러다 예전에 죄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험한 골짜기에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지요. 관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로 가겠소. 거기라면 귀신도 못 찾을 거요. 칠복이는 떠나기 전에 배경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배경감은 혀를 차면서도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쥐어주었지요. 가서 잘 살게. 다시는 이 피냄새나는 한양 바닥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아기 잘 키워보게. 칠복이 자네가 살려낸 목숨 아닌가? 칠복이는 소혜를 업었습니다. 망나니 등짝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무거운 짐이 실렸지요. 소혜의 배가 칠복이의 등에 닿았을 때 칠복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툭 하고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 넌 내가 살렸다. 네 놈이 역적이 될 놈인지는 몰라도 이 칠복이가 널 살려냈다. 칠복이는 어둠이 깔린 숲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한치 앞도 모를 캄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칠복이의 발걸음은 씩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목을 베는 망나니가 아니라 한 여인과 아이를 지키는 산에
칠복이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복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씩 웃었습니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나 부인이나 팔자 고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인, 꽉 잡으시오. 이제부터는 내 등이 당신 감아요. 내 다리가 당신 말이요. 그렇게 칠복이와 소혜는 강원도 깊은 산골로 도망쳤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칠복이가 초가집을 수리하는 동안에 소혜는 뭐라도 해야 할까 싶어 칠복이의 옷을 빨고 뜯어진 곳을 키웠지요. 그날 밤 칠복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소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삭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와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그녀가 안쓰러웠지요. 아기가 곧 나오겠지요. 이름은 생각해둔 것이 있어. 경황이 없어서 이름도 묻지 못했습니다. 난 칠복이라고 하오. 그냥 칠복이라고 부르시오. 생명의 은인이신데 어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소혜는 눈물을 흘리며 배를 매만졌지요. 이 아이는 나리가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름도 나리가 지어주셔요. 칠복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고 있었지요. 지금껏 사람의 목을 베는 망나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다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가뭄의 단비라는 뜻으로 시우는 어떻소? 소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것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할아버지가 농사가 안 될 때마다 가뭄의 단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그래서 시우라는 말은 머리에 박히도록 들었소. 참으로 고운 이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소혜는 아이를 낳았고 칠복이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시우가 4살이 되었을 때 칠복이를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소혜를 양반가 교수로 깍듯이 모셨고 시우는 7살이 되던 해에 소혜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시우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신동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시우의 총명함에 놀랐지요. 시우를 이렇게 산속에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소. 저 녀석 머리가 비상하고 기운도 남다른단 말이오. 나를 보며 자라면 산속 화전민밖에 더 되겠소. 그런 말씀 마셔요. 시우의 굳센 도리와 심지는 나리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시우가 날개를 펼칠 때까지는 이 산에서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칠복이는 용기를 얻고 시우에게 검수를 가르쳤지요. 그래도 한때 칼을 휘두르는 귀신으로 불렸던 칠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우가 청년이 되어갈 때쯤 웬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깊은 산골엔 어쩐 일이시오? 시주를 받으러 오셨다면 잘못 찾으셨소. 우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화전민이요. 스님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시주를 바라고 온 것은 아니네. 지나가다 목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나 해서 들렀네만. 주인장 인심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오? 칠복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이 지나가는 시우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거 참 기이하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이 아이는 화전민의 자식이 아니로구먼. 칠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스님은 뭔가에 홀린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뱀굴에 들어온 용이 아닌가. 산이 품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스님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칠복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곧 피바람이 불 걸세. 내 말 명심하게. 자네들은 이곳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칠복이는 시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소혜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스님이 저런 말을 남기고 갔으니 칠복이도 이제는 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소혜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시우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제는 말해주시오. 소혜는 놀랐지요.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던 칠복이었습니다. 소혜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사실 시우는 소혜가 입을 열려는 찰나.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검은 깃이 달린 화살이 기둥에 박혔습니다.
칠복이는 놀라서 얼른 소예와 함께 엎드렸지요. 복면을 쓴 사내들이 담을 넘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본능적으로 자객들의 습격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엎드려 있는 시우에게 짐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시우야, 기회를 엿봐서 어머니를 데리고 뒷산으로 뛰거라. 여기는 내가 맡을 것이야. 칠복이는 잠들어 있던 망나니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녹슬고 이가 빠졌지만 시우를 지키는 수호검이었습니다. 시우야, 어서 도망치거라. 칠복이는 망나니 칼을 빼어들고 자객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소예와 시우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대체 자객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칠복이가 자객들과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던 전날 한양에 있는 영의정 김대감이 한숨을 푹 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동안 선왕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지금은 선왕이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과 격렬히 대립했던 세자 이연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은 곧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세자의 약점을 잡아야 해. 그때 김대감의 신복이 은밀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묘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오래전 서소문 형장에서 처형당했다던 그 궁녀소의 말이옵니다. 소외라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세자에게 고하던 년이 아니냐. 세자의 아이를 베고 있다고 하여 기억이 나는구나.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망나니 놈이 시체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화전민들 사이에 돌고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그럼 그년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방금 전에 들었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에 그 망나니가 곱상한 여인과 살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훤칠한 아들놈도 있다고 하옵니다. 김대감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방금 아들이라고 하였느냐? 만약 그년이 살아있고 세자의 씨앗까지 낳아 키웠다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그 모자를 잡아와라. 세자의 숨통을 끊을 미끼로 쓸 것이다. 시우는 바로 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궁녀 소예가 세자의 편에서 첩자 노릇을 하자 역적의 딸로 조작하여 차명에 처했던 것이지요. 세자 이연은 소예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이 선왕을 쥐락펴락하며 사실상 왕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이연은 소예를 지켜내지 못하였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런 이연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이지요. 호위무관 강도영이 이연에게 급하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하,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무슨 소문을 말하는 것이냐? 궁녀소의 말이옵니다. 처형을 당했던 그날에 시체가 바꿔치기 됐다는 기괴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이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요.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던 이연. 그 죄책감이 평생 괴롭혀왔지요. 자세히 말해보거라. 소의 시체가 바꿔치기가 됐다는 것이냐?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사옵니다. 다만 김대감 움직임이 수상하옵니다. 몰래 자객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사옵니다. 이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 소예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소예가 살아있다면 뱃속에 있던 자신의 아들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도영아, 어서 서두르거라. 김대감 그놈의 사냥개들보다 먼저 소예를 찾아야 할 것이야. 명대로 하겠사옵니다, 저하. 궁궐 밖에는 두 무리의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칠복과 소예 그리고 장차 세자 자리에 오를 시우가 숨어있는 산골짜기였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김대감의 자객들이 먼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녹슨 칼로 자객들의 시퍼런 검을 막아내고 있었지요.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이미느냐. 내 칼이 녹슬었다고 얕보지 마라. 귀신 목도 베던 칼이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은 무서운 법이지요. 칠복이는 무공을 익힌 것은 아니었으나 어마무시한 망나니 칼을 휘둘러 자객들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객들을 하나 둘씩 쓰러뜨리고 우두머리만이 남았지요. 이놈, 망난이라고 하더니 제법이로구나. 거기까지니 이제 칼을 내려놓거라. 지나가려거든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할 것이야. 어서 덤벼라. 칠복이는 가까스로 자객들을 물리쳤으나
이제는 칼을 휘두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우두머리는 손쉽게 칠복이의 칼을 가로채고 말았지요. 내 부하들을 모두 죽여버리다니. 아주 지독한 놈이었어. 그렇게 우두머리의 칼이 칠복이의 목을 노리는 그 순간 우두머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털썩하고 쓰러졌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던 칠복이는 어리둥절하였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우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에게 검수를 배우는 동안에 활 쏘는 법도 틈틈이 배워두었지요. 시우가 쏜 화살이 우두머리의 급소에 정확히 맞은 것이었습니다. 시우야, 정말 장하구나. 칠복이와 시우가 뜨거운 포옹을 하였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소에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칠복이와 시우 그리고 소에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소예였지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소에는 치맛자락을 찢어서 칠복이의 상처를 지혈하였지요. 칠복이는 부상이 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소예와 시우가 부축하여 겨우 일어섰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부지런히 도성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시우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제는 말해주시오. 소에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였지요. 자신이 사실 세자 이연의 편에 서서 첩자 노릇을 하던 궁녀였으며 이연과 정을 나누어 아들 시우를 낳았다는 것까지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의정 김대감이 소예와 시우를 미끼로 세자 이연을 겁박하려는 것까지. 칠복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우가 왜 그토록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는지, 소예는 왜 시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시우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다 왔습니다. 시우는 참 장하게 자랐지요. 비록 세자의 아들이었으나 지금까지 장성하게 키운 사람은 분명히 칠복이었으니까요. 칠복이는 시우의 대견함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그래 이놈아. 네 어깨가 이렇게 듬직한지 이제야 알았구나.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장성하여 정말 고맙다. 그렇게 세 사람은 광군들의 눈을 피해 험한 산길을 넘고 차가운 개울물을 건너며 도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저기가 바로 도성입니다. 시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칠복이는 흐릿해지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저기가 바로 도성이구나. 내 평생 다시는 못 밟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도성으로 들어가는 관문 앞은 살벌하기 그지없었지요. 이미 김대감이 손을 써놓은 탓에 성문 앞은 사병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물샐 틈 없는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보따리를 샅샅이 뒤지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가차없이 포박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적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저길 뚫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소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소예는 산골 안악으로 살았던 순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때 궁궐에서 지냈던 기품과 강단이 서려 있었지요. 아니다. 다른 분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게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숨어서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당당하게 정면으로 갈 것이다. 소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바로 칠복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백영감에게 주려 했던 그리고 시우의 목숨값이 되었던 그 찌그러진 엽전 한 양이었습니다. 이 엽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시우야, 아버지를 잘 부축하거라. 세 사람은 심호흡을 하고 성문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행색은 남노하고 피투성이었지만 그들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큼은 그 어떤 장수들보다 위험이 있었지요. 성문을 지키던 수비병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창을 겨누며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끝이 칠복과 시우의 목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순간. 소예가 앞으로 나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물러가라. 감히 누구에게 창을 겨누느냐? 수비병들은 소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요.
소에는 손을 높이 쳐들더니 찌그러진 엽전 한 양을 들이밀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찾으시는 왕실에 잃어버린 보물이 여기 있다. 당장 세자 저하를 모셔오너라. 고작 찌그러진 엽전 쪼가리 하나가 왕실의 보물이라니. 주춤했던 수비병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렇게 병사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성문 안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그 엽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병사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자 백마를 탄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칼을 찬 세자 이연이었지요. 이연은 김대감의 눈을 피해 자맹을 나와 성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소혜가 오지 않을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매일 밤 성문을 서성였던 것이지요. 이연이 말에서 뛰어내려 소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연의 시선이 소혜의 손에 들린 엽전에 꽂혔지요. 오래전 칠보기의 전 재산이자 생명의 값이 되어버린 그 엽전. 배경감이 세상을 등지기 전 칠보기에게 돌려준 그 엽전이 맞았습니다. 이연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 소혜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고생으로 거칠어졌지만 오래전 가슴에 묻었던 그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소혜야. 정말 너로구나.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저하. 소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이연이 와락 소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채통도 위험도 잊은 채 세자 이연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저하. 이렇게 살아뵙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비병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세자 저하의 정인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이연은 소의 어깨 너머로 시우와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두 남자.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어깨를 잡았지요. 네가 시우로구나. 시우는 칠복에게 배운 대로 투박하지만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습니다. 소인시우, 저하를 뵙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은 시우를 일으켜 세워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지키지 못해 산속에서 자라야 했던 아들. 그 단단한 어깨와 굳은 살 박인 손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리고 이연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칠복에게 향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서 있는 거구의 사내. 이연은 천천히 칠복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천한 백정 출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대가 소혜와 내 아들을 살렸소. 그대의 그 칼이 그리고 이 엽전 한 양이 조선의 미래를 살렸소. 칠복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저는 그저 핏덩이가 불쌍하여 사람 죽이는 게 지겨워서 한번 살려본 것뿐입니다요. 이 감동적인 상봉의 순간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의정 김대감이었습니다. 사병들을 이끌고 나타나 길길이 날뛰었지요. 저들은 역적이다. 감히 가짜를 데려와 조정을 능멸하려 하다니. 저놈들을 당장 쳐라. 저건 천한 망나니 놈의 자식이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성문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세자의 호위 무관들이 김대감의 사병들을 에워쌌습니다. 이연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김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역적은 바로 당신이야. 내 정인을 죽이려 하고 왕손을 헤아려 했으며 국정을 농단한 죄. 더 이상 그대의 세상은 없다. 여봐라. 저 자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영의정이란 말이다. 내 놈의 아비와 내가 어떤 사이였는지 모르느냐? 김대감의 발악은 포졸들의 함성에 묻혔지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악인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성의 궁궐은 활기를 되찾았지요. 선왕이 승하하고 세자 이연이 왕위에 올랐고 소혜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산골 소년 시우는 세자로 책봉되어 차기 지존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시우의 총명함과 산에서 배운 강인한 체력은 조정 대신들을 감탄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칠복이는 궁궐 깊숙한 곳 비단 이불이 깔린 호화로운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처는 말끔히 치료되었고 밥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칠복은 도통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비단옷은 까끌거렸고 깍듯하게 모시는 궁녀들도 부담스러웠지요. 무엇보다 자신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세자 저하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게다가 중전마마와 함께 산골에서 살았으니 분명히 나를 걸고 넘어지는 놈들이 있을 게야. 칠복이는 주섬주섬 보찜을 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갈 심산이었지요. 그때 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자 저하 시우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아버지? 칠복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아이고, 저하. 아버지라니요. 당치 않사옵니다. 이제 높은 분이 되셨으니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옵니다.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자객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렵니까? 아니, 버리는 게 아니오라. 소인은 천한 백정놈이고 저하는 귀한 용이시니 물이 다른 법이옵니다. 소인이 여기 있어봤자 저하 앞길에 먹칠만 할 뿐이옵니다. 시우가 성큼성큼 다가와 칠복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누가 천하다 했습니까? 저에게는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입니다. 저를 먹여 살리고 제 목숨을 10번도 더 구해주신 장수의 손입니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가 왕이 되어도 아버지가 곁에 안 계시면 그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칠복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임금 이현과 중전 소예가 걸어 나왔습니다. 소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이현의 손에는 튼튼한 관복과 빛이 나는 장검이 들려 있었지요. 칠복이는 듣거라. 과인은 오늘부로 자네를 내금위장에 임명하네. 궁궐의 모든 군사를 통솔하고 왕실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일세. 전하, 저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옵니다. 내금위장이라니요, 가당치 않사옵니다. 이현이 고개를 저으며 칠복이에게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닐세. 자네의 그 칼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의 칼이 아니라 왕을 지키고 백성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것이야. 세자와 중전을 지켰듯이 이제는 이 나라를 지켜주게. 이것은 어명이니 거절하지 말게나. 칠복이는 멍하니 관복과 칼을 받아 들었습니다. 망나니 칠복이 시체 치우는 일꾼에게 전 재산 털어 뱃속 아이를 살렸던 칠복이 이제 조선 최고의 무관인 내금위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한 목숨 다 바쳐 전하와 중전마마 그리고 세자 저하를 지키겠나이다. 칠복이가 큰 절을 올리자 시우와 소예 그리고 이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칠복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도성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궁궐에는 귀신같이 칼을 쓰는 호위대장이 있는데 생긴 건 산적 같아도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지요. 그리고 그가 차고 다니는 번쩍이는 칼자루 끝에는 아주 낡고 찌그러진 엽전 한 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피어난 가장 귀한 인연.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칠복이의 엽전 한 양이 만들어낸 큰 기적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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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